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언론 혐오 담론의 확산과 언론의 대응책이라는 토론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사실 학술 발표회가 되게 시간이 참 촉박해서 저는 사회를 맡은 김서중이라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최대한 진행에만 좀 신경 쓰는 그런 것을 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언론 혐오 담론의 확산과 언론의 대응책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왜 다뤄야만 하는가 하는 거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발표자를 소개하고 그리고 발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레기 어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학계에서 얘기하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라 보면 사실 기레기라는 말은 언론에 분노하지만 바람직한 저널리즘을 수행해달라는 바람이 섞여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 아다시피 지금은 언론의 불신의 심화를 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어이고 또 트롤링 같은 것으로 기자 활동을 제약하는 변질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로 해소돼야 될 기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자 세계가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특히 여성 기자들을 향한 트롤링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서 기자들을 공격하는 방법으로서 기레기 아카이브가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다룰 생각입니다. 좋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언론이 반성하고 바뀌어야 되지만 언론 혐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사회의 당연한 현상처럼 문화가 되어버린 이것은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토론이나 발표나 토론이 애초에 기레기라는 말이 나온 게 저널리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통해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토론도 사실은 이런 현상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좋은 저널리즘의 현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그런 쪽으로 일부 발표 토론 그리고 이어서 2부 종합 토론이 있는데 그때 그런 좋은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단 제가 앞으로는 제 발언은 최대한 줄이고 그렇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표자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자들을 향한 증오의 비용이라는 제목 아래 발표를 준비하신 경남대 신의열 선생님, 그리고 오시지는 않으셨지만 여기 오시지 않았지만 한동대의 김창욱 선생님이 두 분이 발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들 저널리즘 기레기 아카이빙 언론 혐오의 시원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연세대의 강보라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세 번째는 기자에 대한 젠더화된 괴롭힘, 그 현황과 대안, 동아대 최희수 선생님과 서강대의 장은미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발표자 소개를 하고요. 그냥 들어가기 전에 이 짧은 시간 제가 발표자들은 14분 정도 내에 좀 끝내주시면 토론자들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신의열 선생님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대 신의열입니다. 저는 기자들을 향한 증오의 비용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이 연구는 사실 시리즈 연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는 이제 헤이팅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으로 학술지에 지금 현재 출판이 돼 있는 상태고 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위터 상에서 기자들에 대한 그 기레기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특징을 본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그 담론의 특징 자체가 이제 어떤 기사의 질이나 아니면 기자 자체의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특정한 정서, 이제 증오나 혐오와 같은 어떤 부정적인 정서에 기반한
담론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증오나 혐오가 실제 기자들의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로 진행한 연구의 결과를 지금 발표하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방금 제가 그 증오와 혐오라는 정서를 기반으로 한 감정적인 담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담론은 사실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뭐 라인 프레스 해가지고 뭐 거짓말쟁이 언론이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담론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담론들의 특징은 바로 저널리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널리즘이 사회에서 효용 가치가 없고, 저널리즘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기자들이 도대체 뭘 해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담론입니다. 그래서 발표문 서두에 제가 인터뷰한 기자의 말을 실어놨는데요. 이 말이 아마 그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기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자직의 의미와 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욕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대의를 생각해라 라는 말이라고 했는데요. 그때 그 기자가 저랑 인터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근데 이제 눈물 자체가 큰 의미도 있지만, 그때 그 눈물을 흘린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물어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어떤 자율성 혹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그 슬픈 감정이 몰려왔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 증오나 혐오를 기반으로 한 기자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담론이 기자들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하에 인터뷰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이 이제 서양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서구권에서는 이제 주로 뭐 트럼프라든지 아니면 뭐 우파 미디어들이 기존 저널리스트들을 어떻게 비난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길게 써놨지만 간단히만 정리를 하면, 사실 비판은 필요합니다. 특히 저널리즘은 공익적인 목적을 띠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건설적인 비판은 당연히 저널리즘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비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 그대로 비판이 되어야겠죠. 근데 이제 최근 경향상 비판보다는 비난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뭐 서구에서의 진단도 있습니다. 물론 남미나 아니면 우리가 최근 목도하고 있는 미얀마와 같이 물리적인 폭력도 분명히 기자들 향해 지금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런 폭력은 즉각적이고 또 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우리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의 이 이른바 기레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뒤에 써놨듯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상화되고 그리고 사소해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문제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게 사소해졌기 때문에 나중에 인터뷰 내용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자들 스스로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쉽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분 풀이하듯이 이렇게 기레기라는 말을 쉽게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기자들이 과연 정말로 영향을 받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저널리즘 수행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지를 보았는데요. 리터러처 리뷰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레기 현상도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일단 연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자 10명을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수 진보 매체 다 섞여 있고요. 경제지, 그리고 뭐 후원 기반으로 한 매체 등등 섞어서 10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와 더불어서 기자들이 스스로 기레기 담론에 대해서 쓴 칼럼 같은 것들을 20여 개를 모아서 그것도 따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발제문 10페이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신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고, 특히 세월호 이후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을 모두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징은 처음에는 비판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세월호 취재 당시에 기자들이 했던 그런 뭐 실수라기보단 아무튼 엄청난 오보들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어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기 자신을 향한 혹은 저널리즘이라는 제도 그 자체를 향한 비난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기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10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그 인터뷰 인용구가 제일 대표적인 예일 텐데요. 이 기자 같은 경우는 대학에 특강을 2년 연속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제 저널리즘 전공생들 1학년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는데, 특강 끝나고 특강 초대했던 교수가 이제 특강을 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대한 피드백을 2년 연속으로 줬는데, 정말로 거의 대부분이 똑같이 대답을 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냐면 학생들이 대부분의 반응이 기레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라고 피드백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를 향한 칭찬이기도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자기가 속한 직업군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걸 알고 그때 당시에 기자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2년 연속으로 그랬다는 데에서도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인터뷰인은 자기 기자 커리어 자체가 기레기의 시대에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우리 저널리즘 학자들이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하면 과거에는 존경의 대상이었고, 뭐 사회가 존경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일했던 직업군 중에 하나인데, 기자라는 직업 자체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또 평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하는 만족을 결국은 자기가 받는 월급에서 찾게 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 기레기 시대의 커리어를 시작한 기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 부분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이 이 현상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뭐 어쩔 수 없다 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폭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제 지난 연구에서 제가 이제 트위터 상에서 해시태그로 기레기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수 기레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편에 대한 스피커 역할을 해주지 않을 때 기레기라고 하였는데, 기자들은 자기들이 기레기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언론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자기가 속한 언론사의 조직적인 문제에서 자기들이 결국은 경쟁이 심해지고 기사를 단편적으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레기라고 하는 이유와 기자들이 자기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한 이유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 틈 자체가 결국은 이 폭력이 기자들한테 향할 때 기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3쪽인데요. 두 번째는 이 공격의 특징 자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화됐다는 것, 두 번째는 젠더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기사, 정치 주제, 뭐 법조 기사 같은 거를 쓸 때 공격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우파냐 좌파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파의 인사들을 공격하면 우파들이 와서 기레기라고 하고, 좌파의 인사들을 공격하면 좌파들이 와서 기레기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페이지 하단에 이제 인터뷰의 한 명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보 매체 소속, 뭐 이른바 진보로 분리되는 신문사에 속한 기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짧은 텀 동안에 극심한 이 비난을 두 진영으로부터 동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파 진영으로부터 욕을 먹고, 다른 하나는 이제 친문 세력들한테 이제 욕을 받았다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자가 공교롭게도 이 기사들로 인해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자가 이걸 연속으로 겪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이게 내가 무엇을 써도 결국은 어떤 저널리즘 퍼포먼스를 보여도 나는 욕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젠더인데요. 젠더 이슈는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여성 기자들은 여성에 대한 혐오와 기자에 대한 혐오가 중첩되어서 더 큰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메일을 가장 많이 받고,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가고요. 이제 기자들이 젠더화된 공격, 정치화된 공격을 당할 때 취하는 대처 전략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는 완벽주의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리고 기사가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게 궁극적으로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자를 향한 공격 자체가 기사의 질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자 자체가 싫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기사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그러한 식의 비난을 줄이는 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감정의 변화를 기자들이 느끼는데, 이제 일련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불편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네티즌들한테 분노를 하고, 그 다음에 무기력을 느낀 다음에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이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은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는 느낌이 들면서 결국은 자기 검열을 하는 기자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페이지인데요.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 같은데, 기자들이 결국은 이 비난으로부터 자기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물어봤을 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완벽주의였고, 두 번째는 감정적인 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벽의 첫 번째 대상은 동료 기자들 중에서도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전문주의적인 실천을 하지 않는 기자들에 대해서 뭔가 타겟팅을 하여서 내가 아니라 얘네 때문에 나도 욕먹어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의 같이 카운터 헤이트, 그러니까 같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예를 들면 제가 들었던 단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내레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뭐냐 그랬더니 네티즌하고 쓰레기를 더해서 우리도 같이 미워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낮다, 뭐 합리적이지 않다, 뭐 무지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감정적인 벽을 쌓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기자들의 상당수가 이제 결국은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널리즘이라는 게 결국은 시민 없이는 기능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시민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벽을 쌓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자들이 자동화를 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댓글을 읽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독자를 상정하지 않고 그냥 나는 기자로서 기사를 쓸 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그런 방식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읽는 사람을 상정하지 않는 글쓰기라는 것은 굉장히 공허한 것이기 때문에 기자들의 감정이 해소된다기보다는 쌓아두는 결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을 때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감정이 밀려오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런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다른 기자들을 이제 질이 낮은 기사를 생산하는 기자들을 욕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떤 기자는 매체 수를 줄여야 한다느니 아니면 언론계를 정화시켜야 된다는 감정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결국은 이 현상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디스커션 부분은 이제 토론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일 큰 문제는 결국은 이 기레기 담론이라는 것이 검열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무형의 군중의 형태로서 그 검열을 행하기 때문에 이걸 뭐 이제 서양에서는 몹 센서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뉴스룸 내에서도 검열로 작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욕을 덜 먹은 기사들을 더 잘 퍼블리시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 유형의 무형의 인센티브를 준다는가 하는 식으로 기자들에게 독립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디스커션 부분은 토론 듣고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여기로 줄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전체적인 체계를 잘 전달해 주셔서 아마 청중이나 또는 토론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자들에 향한 비판이 비난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현상은 반저널리즘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신 것 같고요. 아까 저는 기자의 특강을 들으면서 좋은 기자, 좋은 언론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학생이 있다라는 반응을 들으면서 정말 이런 토론을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발표에 관한 토론은 부경대 이소은 교수님께서 하시기로 했는데요. 현장에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줌으로 연결해서 토론 듣겠습니다. 5분에서 6분을 넘지 않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소은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네. 네, 네. 일단 현장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우영 선생님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일단은 요새 언론 신뢰가 낮다든지 이런 여러 진단들에 대해서 사실 이건 정당한 평가의 결과가 아니라 다분히 심리적인 어떤 정서적인 반응의 결과라고 늘 생각을 해왔던 터라서 언론에 대한 비평이 기획이라는 멸칭과 만나면서 어떻게 언론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일상화되고 간성화되고 또 정치 도구화되고 젠더화되고 이중화되는지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제 들리실까요? 이제 목소리가 혹시 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들립니다. 네. 이제 들리시는 걸로 알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들리셨는지 몰라서 처음부터 그냥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디지털 뉴스 리포트와 같은 그런 여러 이제 조사 결과들을 보면서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다라는 게 사실은 정당한 비평 혹은 이성적 평가의 결과가 아니라 다분히 감정적인 어떤 반응의 결과라는 점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언론에 대한 비평으로 시작했던 것이 기레기라는 멸칭과 만나면서 어떻게 언론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더 극화가 되고 일상화되고 관성화되고 정치 도구화되고 젠더화되는지 이거를 신유열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언론인들의 인식이 어떤지, 경험이 어떤지, 대응은 어떤지, 그리고 이게 뉴스 생산 실천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많이 배웠고 또 현 상황이 이렇게나 심각하구나.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해결책을 찾아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들으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세션의 특성상 언론 혐오 담론에 대해서 제가 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쉬웠던 점은 이게 계량 연구가 아니라 심층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현황이나 경향성을 파악하시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론인들의 진술에서 보이는 모순이나 충돌이 있었는지를 좀 더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의 언어가 사실은 다른 문제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언론인들의 진술에 대해서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생산자로서 같은 입장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서 연구자로서 좋게 하시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이유는 인터뷰하신 10분이 다 좋은 기자분들이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 기레기라고 불리기에는 굉장히 실제로 좀 억울한 분들이셨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안 좋은 기사를 쓰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탓했던 기자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더불어 살펴보신다면 좀 재밌는
더 좀 다양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저는 결국은 언론인들의 감정이나 실천 과정에서 느끼는 제약 자체를 저널리즘 관점에서 어떻게 그 함의를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연구자로서 그래서 연구 결과를 총합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조금 더 평가하시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큰 문제다,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걸 넘어서 보다 실천적으로 해결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아마도 제가 더 이용자 연구라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저는 결국은 이 기레기 담론에 대한 반응이 결국은 기자분들이 자신을 기레기로 칭하는 이용자나 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좀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신월 선생님 발표해 주신 연구 결과를 보면 언론인들이 그 기레기 담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결국 이용자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아까 내레기도 있었지만 이용자에 대한 혐오로 변질되거나 혹은 나의 퍼펙션을 되게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왜 다시 셀프의 문제로 귀결되는지가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면 사실 다른 분야에서도 기자분들 만나면 다른 컨텐츠 분야의 생산자들에 비해서 언론인분들이 유독 이용자의 존재나 참여에 대한 관심도 낮고, 이제 독자에게 서비스한다든지 독자에게 만족을 줘야 한다라는 데 대한 인식이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늘 들었어요. 그래서 악성 비방은 물론 문제겠지만, 그런 기러기 담론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행동적인 대응을 해보신 적은 없었을지, 가령 좋은 뉴스에 대한 생각이 독자랑 내가 다르구나 라고 하면 독자가 원하는 건 뭔지를 알려고 해본 적이 있었을지, 그래서 어떤 비판까지는 독자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고 어떤 것은 사실은 지사적인 입장에서 이건 나에 대한 탄압이야 라고 느끼는지, 그 결이 조금 더 세밀하게 판별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그 대댓글을 달아보신 적이 있을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독자와 얼마나 소통하려고 했을지, 댓글 뒤에 사실 기사 뒤에 사람 있어요라는 표식을 기자분들이 내걸어 본 적이 있을지, 이런 질문들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논문의 범위 자체를 벗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세션의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언론 혐오 담론이라고 이 혐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레기 담론이 부정적인 정서를 일상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언론 혐오라는 이름은 이용자 참여와 비평을 극단화하고 획일화하고 비가시화하고 독자 반응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이용자 참여나 반응이 필연적이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안 되겠다, 이제 멀어진다라기보다 그렇다면 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그러면 맺어야 되느냐, 이 기레기 담론 속에서 그럼 독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으로까지 물음이 좀 연결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관계적인 뽐이라는 표현을 써주시긴 하셨는데 그게 다분히 파이낸싱 측면에서만 그 함의를 찾고 계셔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간이 되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그래서 결국 이 기레기 담론의 문제가 어떻게 이용자들과 더 건전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이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으로까지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끝맺으신 문구는 어떻게 혐오폭력에 맞서고라는 대응적인 문구,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로 맺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다분히 사실은 생산자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좀 맺으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도 이게 저널리즘의 진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논문의 내용이 조금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연세대 강보라 선생님께서 복잡한 문제들 저널리즘 기레기 아카이빙 언론의 혐오의 시원을 찾아서라고 하는 거고, 앞에 나가서 좀 발표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시는 동안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강보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복잡한 문제들 저널리즘 기레기 아카이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 또한 잠깐 타이머를 맞춰놓고 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목차는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아까 이소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단순하게 이런 기레기 담론이나 아니면 기레기 아카이빙을 언론 혐오라고 아예 명징하게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과연 맞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혐오라는 것이 만약에 이유 없는, 그리고 다른 말로 하자면 무맥락적인 어떤 불호의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레기 담론과 언론 혐오의 어떤 상관관계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년 전에 이 기레기 아카이빙의 존재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졌었는데요. 실제 기레기 담론의 어떤 출현이라고 한다면 뭐 저희가 공식적으로 언제부터다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2014년 이전까지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뭐 일부 아이돌 팬덤 내에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해서 되게 약간 안 좋은 기사를 내는 그런 기자들을 지칭을 해서 기레기라고 이런 온라인 문화상에서 이제 은어처럼 사용이 되던 것들이 이제 포털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산되기 시작한 건 2014년 세월호 이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좀 약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2013년 이후부터 2020년도까지 언론 보도상의 기레기 언급 빈도 같은 걸 보시더라도 2014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 저희 연구 지역 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와 그다음에 기레기 담론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뭐 몇 편의 이제 연구들도 2014년 이후에 2014년, 2015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들을 조금 약간 아주 거칠게 축약을 해보자면, 기레기 담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기자 개인에 대한 어떤 멸칭을 넘어서서 좀 뉴스의 가치 절하와 그다음에 언론이 향한 불신을 포괄하는 어떤 담론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중간에 보이시는 이제 기레기 아카이빙에 대해서 주목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 단계로는 좀 기레기 아카이빙이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현대 사회를 조금 축약할 수 있는 복잡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디지털 환경 내에서의 저널리즘이 제대로 대응하지 조금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적인 시각,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인터넷 문화 내에서 이런 웹 아카이빙이 조금씩 의미를 얻어가고 있던 와중에 기레기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아카이빙의 형태들도 사회적인 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온라인 트롤링으로 단순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한쪽으로는 아카이브 액티비즘의 관점에서도 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되겠고, 결과적으로는 기레기 담론이에요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좀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함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디자인 분야나 아니면 경영학 분야에서는 21세기 들어서 복잡한 문제들은 복잡한 해결책을 요구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 제가 잠깐 좀 장황하게 본문에는 이제 킥보드, 전동 킥보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동권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보행권이 침해당하거나 전용 도로가 부족하거나 관련된 안전교육이 미비하거나 등등의 이런 문제들을 되게 안고 있고, 이것들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용자인 시민, 비이용자인 시민, 그다음에 정책 위반자, 행정기관, 사업자 등 굉장히 복잡한 주체들이 묶여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이걸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양분화된 시각으로 언론이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오늘날의 문제들은 간단하지 않다, 굉장히 복잡하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구조들을 제대로 접근하고 보여주는 데 있어서 언론이 성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언론의 체크리스트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껏 언론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언론이 대중이 어떤 주제와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지를 선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이었을 텐데 복잡한 문제들의 시대에 문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힘들게끔 이끌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안을 지금 언론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충실히 수집하고 정리하는지, 그리고 제공한 정보가 믿을 만한지에 대해서 조금 셀프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좀 과장된 수사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 일부분을 좀 부각하는 그런 식의 경향들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의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이 복잡성의 특징을 본문에서는 표 1에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언론 보도를 좀 점검을 해보자면 복잡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고 매번의 상황이 독특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나 전문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고, 그 다음에 특히 문제 안에 있는 관계성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 내에서 저널리즘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여기 원 안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리고 해결책 사이에 저널리즘이 일종의 시험대 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몇 가지 이제 사례 같은 것들을 가져왔는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디어 이용은 전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미디어 이용률과 그다음에 뉴스 및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이터 연구소에서 나왔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응답자 중에 40개국의 그 조사에 응했던 응답자 중에 60%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언론사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도와주었다, 잘 알려주었다라고 대답한 것에 비해서 한국의 응답자는 그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고, 특히 뉴스에 관한 신뢰도는 전체 조사 대상국 40개 중에서 가장 낮은 41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의 조사 결과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뉴스에 대한 어떤 낮은 신뢰도는 언론 보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의 2020 그 언론 수용자 조사에서도 언론 보도에 관해서 수용자들이 가장 크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허위 조작 정보, 그러니까 가짜 뉴스, 그다음에 편파적 기사가 가장 높은 비율, 엇비슷한 비율로 가장 문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수용자들이 언론 보도 자체에 대해서 갖는 문제의식은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 그러니까 생산자 자체를 향한 문제의식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로이터 연구소의 리포트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가짜뉴스 또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으로 염려되는 집단으로 정치인 내에서 기자라고 답한 비율이 한국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리고 2020 언론 수용자 조사에서도 언론인의 사회적 영향력은 2020년 들어서 이전 연도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에 비해서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거에 비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사회 기여도라든지 아니면 도덕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용자들은. 그리고 직업별 신뢰를 조사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피니언 리더 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인, 종교인, 고위공직자와 함께 기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신뢰도가 비교적 낮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기레기 담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이 뉴스 언론인에 대한 낮은 신뢰는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오보 및 속보 경쟁, 그다음에 2017년 대선 관련돼서 가짜 뉴스의 범람, 그리고 뭐 2019년에 고성 산불과 관련돼 있었던 뭐 KBS의 보도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한국 사회의 특정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수용자들이 만들어낸 담론이라고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언론 혐오로 간주하기보다는 이 나름대로의 구조와 맥락을 지닌 대상으로 저희가 보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에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기레기 아카이빙의 맥락과 구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웹 아카이빙에 대한 이해가 조금 사전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데리다의 경우에는 어떤 민주적인 사회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으로서 아카이브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 아카이브에 얼마나 시민사회가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카이브가 어떤 구조와 그다음에 해석의 가능성을 두고 있느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록의 단순한 집합체를 두고 우리가 아카이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어떤 인식론이 서로 투쟁을 벌이는 장이 바로 아카이브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웹 디지털 아카이빙의 경우에는 상당히 비선형적이고 또 어떤 수정 가능한, 그리고 기록을 수행한다는 그 수행성 자체에 큰 방점이 찍힌 행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초기의 웹 아카이빙은 단순하게 공적인 자료를 디지털화한다든지 아니면 학문적이나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존하거나 공유하는 그런 의미들이 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서는 조금 사회적 개입으로서의 디지털 웹 아카이빙을 전략적으로 차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고 아래에 보이시는 이런 사례들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 아카이빙의 기능은 제가 5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놨는데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실제 공개성의 역할, 참조로서 계속 기능하는 부분, 역사적 나름대로 역사성을 축적하는 부분, 그리고 만약 거의 반영구화될 수 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현재적인 시점들이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관점에서 기레기 아카이빙을 온라인 트롤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카이브 액티비즘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조금 약간 양면적인 시각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카이브 액티비즘으로서의 기레기 아카이빙이 갖는 의미를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넓은 의미에서의 아카이브 액티비즘은 일종의 오픈 소스 운동과 같이 데이터 액티비즘의 하위 카테고리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 사회로부터 실제 지금 현재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어떤 아래로부터의 역사 쓰기의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창하게 의미를 부여하자면 상대적으로 의미가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풀뿌리 운동으로서도 의미를 저희가 가질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아무래도 최근까지 이어진 이런 블랙 라이브스 매러와 관련된 사례가 2012년부터 저희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2011년부터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들도 웹 아카이빙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큐멘팅 더 나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웹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시민사회에서 운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레기 아카이빙이 한국 사회에서 등장하게 된 시점도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여러 측면에서 이 2017년 이후에 언론감시 DB, 노롱뉴스, 기레기 추적자, 리포트래시, 마이기레기와 같은 엄청나게 많은 기레기 아카이빙 사이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되고 있는 부분은 리포트래시하고 그다음에 기레기 추적자 이외의 다른 부분을 거의 서비스가 중단이 되었거나 더 이상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왜 하필이면 2017년 이후에 이렇게 기레기 아카이빙들이 성행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계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진영주의가 좀 강한 한국 사회 내에서 반지식인, 언론인 정서 구조가 발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든지, 아니면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언론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화됐다든지 2017년 이후에, 그리고 보도에 동원되는 전문가들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로서 그런 부역자로서의 의미가, 전문가들에 대한 가치가 절하되었고, 그다음에 평등주의라든지 아니면 반지성주의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뿌리 깊은 어떤 맥락으로 갖고 있는 한국의 인터넷 문화도 여기에 일조했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저희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본 사이트는 리포트래시와 그다음에 기레기 추적자인데요. 리포트래시의 메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본 부분인데, 지금 메뉴나 이런 거에서 보이시진 않지만 제보자의 기사 제보를 바탕으로 아카이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제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보를 하는데, 제보자가 스스로 평가 항목에 부합하는 기사를 제보하는 형식을 띠고 있고요. 그 평가 항목에는 예를 들자면 가짜 뉴스냐, 아니면 악의적인 제목을 달고 있는 기사냐, 사실을 왜곡하냐, 통계를 왜곡하고 있느냐, 잘못된 인용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 항목을 가지고 시민들이 스스로 제보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랭킹들도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기레기 추적자의 경우에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2017년 말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18,000명 정도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2개에서 한 4개 정도의 기사와 그다음에 그 기사에 관련된 간단한 코멘트를 부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유나 확산 그리고
입소문 효과를 따르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이제 인용문은 실제 이 기레기 추적자 운영자가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미디어 오늘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 인터뷰의 일부 부분만 좀 발췌해서 보자면 형식적인 언론의 형식적인 중립성, 그리고 언론이 양비론적인 태도를 취하는 부분, 그리고 언론이 굉장히 프레임 씌우기에 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수용자들이 그러니까 이 운영자는 개인적으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기레기 추적자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게 된 계기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래시와 기레기 추적자를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비교를 해보자면,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스가 리포트래시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다음에 제보되는 기사, 기레기 추적자의 경우에는 이 운영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운영자에 의해서 선정되는 기사와를 중심 소스를 쓰고 있고요. 특징은 리포트래시의 경우에는 어떤 제보 횟수에 따른 랭킹 같은 것들을 계속 공개를 하면서 실제 기사나 기자, 언론사의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에 주목하게끔 만들고 거시적인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실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검토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한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레기 추적자의 경우에는 개별 기사 제목 및 내용을 공개하고 코멘트를 첨부하기 때문에 리포스팅이나 아니면 또 댓글, 소셜 미디어 기능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지만, 코멘트를 통한 주목이나 아니면 낙인 효과 같은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 뒷부분은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온라인 트롤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트롤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민주사회에 균열시키는 반사회적인 그런 공격을 지칭을 할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략적인 트롤링으로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권위적인 언론에 저항하는 어떤 전략적인 방식으로서 트롤링을 조금 한국의 진보적인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물론 한국에서의 많은 시민들이 이때까지 실시간 검색어 장악이라든지 해시태그 운동이라든지 소비자 피드백 운동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탈중앙화된 의제화, 그러니까 언론에 의해서 의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의제화를 경험했고, 또 스스로 세력화할 수 있다는 부분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스스로 이 기레기 아카이빙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힘도 들게 실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려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론 언론이 염려하는 바처럼 검열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기레기 아카이빙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지구적으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저널리즘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맥락과, 그다음에 한국 사회 내에서 언론의 의제 설정과 그다음에 권력 감시 기능에 대한 어떤 시민사회의 불신, 이런 맥락에서 기레기 아카이빙이 탄생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레기 아카이빙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굉장히 천편일률적인데, 상당히 언론 고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언론이 어떻게 감시견으로서 권위를 승인받았는지 스스로 좀 되물을 필요가 있고, 감시견으로서 위치가 정말 고정불변하게 끝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성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해서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기레기 아카이빙을 통해서 언론에 대한 불신을 재생산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한다면, 그리고 저널리즘 방법론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한다면 영원히 이제 만날 수 없는 지점들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1세기에 디지털 시대의 어떤 투명성과 책임성들을 더 많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를 양쪽에서 모두 고민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빨리 말씀하셨는데도 다 제대로 못하신 것 같고요. 유영민 인제대 교수께서 토론하러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아까 인사 못 드렸는데 인사하시면서 시작해 주세요. 한 5분 정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제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의 유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기가 광주를 태어나서 계속 이렇게 광주로 올 때마다 서울에서 왔는데 난생 처음 저기 영남 쪽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조금 장애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되게 그 의미 있는 진단이나 새로운 어떤 틀 같은 것들을 많이 담아주신 강보라 박사님 페이퍼 잘 들었고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강남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강남역 사건인가 그런 사건에서도 이런 디지털 아카이빙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시민 운동 어떤 시민들의 어떤 행동 양식으로 이렇게 채택됐던 사례들도 떠올랐고 특히나 저도 이제 지금 저널리즘이 여러 다양한 의도나 동기를 가진 행동주의에 의해서 좀 포위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편이어서 되게 관심을 갖고 읽을 수 있었고요. 또한 지금 저널리즘의 어떤 여러 가지 난맥상들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디지털 아카이빙, 이라는 그러니까 아카이빙을 동원한 어떤 행동주의라는 것들도 여전히 되게 신선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편으로 또 앞으로 이 작업을 어떻게 완성해 가실지 이제 기대도 됐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줄여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 행동주의를 목적으로 한 이런 아카이빙이 여기 페이퍼에서도 이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양면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떤 언론 감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어떤 동기인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비방이나 어떤 부정적인 평판을 축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의 배설의 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페이퍼를 읽고 나서 집에서 이제 여기 분석 사례로 이렇게 언급해 주신 사이트들을 들어가 봤는데요. 두 가지 사례가 이렇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는 어떤 언론사 기자들이 기자상 같은 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짤막한 뉴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박제 놓은 게 있어서 봤더니 근거가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언론사 기자들이 대한민국에 실존하고 있고 이런 기자상이 있는 것도 알고 이런 기자상이 수상된 것도 명백한 사실인데 이게 왜 가짜 뉴스가 될 수 있지라고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납득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그 기자들이 기자상을 탄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인지 기업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파헤친 기사를 가지고 상을 탄 거였습니다. 그러면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게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진 않을까. 좀 대안적인 설명은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약간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온건한 보수 언론에서 썼습니다. 근데 뭐 보수 언론이냐 뭐 진보 언론이냐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박제가 돼 있길래 봤더니 또 악의적 왜곡 기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도 짧은 스트레이트 기사였고 뭐 공직자들이 요즘에 뭐 이런 좀 변화가 있었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룬 기사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박제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좀 약간 눈에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복잡성 문제에 이게 좀 다루신 맥락, 적용하시려고 하는 맥락은 다른 것 같은데 저 되게 평소에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아까 기레기 추적자 미디어 오늘 기사 보도에서 그 기레기 추적자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언론이 뭔가 세상을 명쾌하게 설명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저널리즘의 어떤 중요한 역할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저도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평상시에 늘 좀 찜찜한 부분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많은 요즘 사회의 현안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그러면 거기서 언론조차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언론이 노력을 안 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도 설명을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모두 그냥 합쳐서 언론이 세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환화시켜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공감 가능할 수 있었고 그 복잡성을 적용하시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이렇게 한번 파고 가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이제 이게 권력 감시와 혹은
뭐 언론 혐오, 양면적인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약간 유사 사례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얼마 전에 그 디지털 교도소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죠.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기레기 박제 사이트들이랑 이게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례가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실제 운영진들이 범죄자들이었고 그 과중에 근거 없는 박제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행동주의를 뭐 우리가 얼마 전에 유튜브 저널리즘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과연 이것들을 어떤 시민들의 언론 감시, 언론 비판으로 이렇게 환영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발제자분이랑 한번 뭐 오늘 자리가 어렵더라면 한 고민해보고 싶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 토론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첫 번째 그 발표 토론에서도 그 언론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불만이나 이런 반론을 표출하는 요즘에 그 시민들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고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고민은 근데 사실 시민들이 언론의 문제를 비판하거나 언론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할 때 저희처럼 논문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면 이 저널리즘의 언어와 저널리즘을 비판하는 언어가 어떤 동일한 어떤 합리성의 언어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고민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일들이 저널리즘과 그러니까 전문직주의 저널리즘과 별개로 이제는 어떤 변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분들이 애써 쓴 기사들을 보고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뭐 블로그 글보다 못하고 학부생 레포트보다 못하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세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작업이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이 기레기 박제 어떤 그 행동주의, 아카이빙 이런 것들을 규범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제도적으로 또 언론도 성찰적으로 대응할 부분들을 찾아주시는 작업으로서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규범적 재단과 별개로 제 생각에는 이게 언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회적 평판 시스템의 등장으로 저는 약간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는 의미와 이것이 미칠 어떤 영향력을 조금 더 이렇게 밀도 높게 독해해 주시는 작업으로 발전을 시켜주신다면 학계에도 그리고 언론계에도 이렇게 나름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토론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카이빙의 내적 문제 한계나 문제를 좀 지적하시면서 그러나 이게 또 다른 이용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승화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주십사라는 발표자한테 부탁으로 토론을 단순화시켜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어서 세 번째 토론 좀 급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이신 최희숙, 장은미 두 분이 다 현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아마 최희숙 동아대 교수님께서 최희숙 동아대 교수님께서 줌으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제가 원래 사전에 통화할 때 한 15분 했는데 한 14분 정도 1, 2분 차이지만 좀 시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최희숙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동아대 최희숙입니다. 예, 현장에 직접 가지 못한 채 이렇게 발표를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아쉬운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발표로 들어가면은요. 저희 장미 선생님하고 제가 준비한 그 주제는 기자에 대한 젠더화된 온라인 괴롭힘 그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그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앞서 이제 신우열 선생님, 김창욱 선생님 발표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온라인 트롤링의 지금의 전 세계적인 추세에 있어서 공통된 점은 이 트롤링 자체 굉장히 젠더화되어 있다라는 그 부분이고 저희 팀이 그 예전 2년 전에 이제 연구 작업을 하면서 했던 인터뷰 그리고 이번 그 작업을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인터뷰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개략적으로 좀 정리한 자료들입니다. 아직은 그 완성된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젠더 트롤링의 문제들의 심각성을 좀 제시를 하고 이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사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에서 그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젠더 트롤링 뭐 여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이 기사, 이 송가영 기자의 이 기사가 지금 현재 기자들이 겪고 있는 젠더 트롤링의 그 대표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다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자에 대한 괴롭힘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역사 연구를 해서 이제 예전 자료들을 보면 1960년대에도 기자가 뭐 군인으로부터 피습을 받았다거나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막 사진 자료를 찾다가 찾아낸 것은 1988년에 중앙경제사회부장이 현역 군인 7명에 의해서 뭐 테러를 당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면은 이전에 있었던 언론인에 대한 공격과 기자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온라인 괴롭힘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공격이 너무 쉬워졌고요. 그리고 너무 일상화되고 반복적이고 또 지금의 어떤 공격이라는 것은 언론사 조직이 아니라 기자 개인에게 지금 모든 비난들을 가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의 이번 그 발표 주제와도 관계된 부분인데 이 트롤링이 대체적으로 여성 기자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트롤링의 양상에 있어서도 남성 기자들이 받는 트롤링과는 다르게 굉장히 그 성착취적인 특성들을 가진다라는 점들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발표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젠더 트롤링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젠더 트롤링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아파트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젠더 트롤링의 현재 기자들이 겪고 있는 그 젠더 트롤링의 양상이라든가 이 기자들이 젠더 트롤링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1차적으로 반응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젠더 트롤링이라는 이 현상이 현재의 그 뉴스 생산 노동에 던지는 어떤 질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모색해야 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 젠더 트롤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차적으로 트롤링이라는 게 그 온라인 하위 문화적인 특성들이 좀 애초에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언론에 대한 어떤 트롤링, 기자에 대한 트롤링의 양상들이 최근에 와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발표에서도 얘기했듯이 온라인 공간의 어떤 좀 일종의 그 밈이라든가 하위 문화적인 어떤 특성 플러스 언론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의견의 양극화 양상들이 트롤링의 양상들을 발생시킨 원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젠더 트롤링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트롤링과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성 혐오 정서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유의적인 성격을 띠는 게 트롤링의 특성인데 이 젠더 트롤링은 굉장히 진지하고 성실한 성격을 띠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적 자체가 그 여성에게 절망적인 두려움을 줘서 바른 말하는 여성들, 그 기존의 젠더 체계를 약간 뒤집어 엎은 여성들을 온라인 공간에서 몰아내는 것이 이제 특성이고요. 양상에 있어서는 성적 학대의 특성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문 5페이지에 젠더 트롤링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을 요약해서 제시를 했고요.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발표문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젠더 트롤링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그 사회적인 조건과 현재의 어떤 그 저널리즘이 처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그 젠더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반발 로서의 어떤 페미니즘 운동과 그에 대한 백래시가 어떤 그 공존하는 그런 양상들 거기에 덧붙여서 여성 혐오의 정서가 온라인 공간 소수자 혐오의 정서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굉장히 이제 하나의 그 주요 현상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러니까 좀 아주 이제
넘나 이제 의례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언론에 대한 낮은 신뢰도, 의견 양극화 같은 요인들 속에서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독자와의 좀 상호작용이 좀 가능해지고 확대되고, 또 조직적인 차원에서 기자들에게 계속해서 독자와의 접촉면을 확대하도록 시도한다라든가, 기존의 어떤 방송이나 뉴스 매체 외에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던가, 이런 식의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젠더 트롤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여성 기자들에게 젠더 트롤링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경험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보면, 한국의 이제 젠더 트롤링의 양상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이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악성 댓글, 그다음에 이제 블랙메일 한다거나, 남성 커뮤니티에서의 어떤 조리돌림, 그리고 외모에 대한 그런 어떤 비판, 기자 자질에 대한 비하, 그리고 이제 뭐 사진을 막 조합해가지고 성적으로 학대한다라든가, 개인정보가 공개된다거나, 실질적인 강간 및 폭행의 위협들이 온라인 젠더 트롤링의 양상으로 거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넘어가기에 앞서서, 네, 흔히 이제 이 젠더 트롤링의 양상이 매체 사이즈나 매체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좀 깊이 파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젠더 트롤링은 흔히 이제 기존 연구에서 기자들에게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고, 업무 스트레스를 올리고 직업적인 자존감을 떨어뜨림으로써 직무 수행에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원래 이제 저널리즘 자체가 굉장히 성차별적인 그런 생산 노동을 특성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하나의 결이 더 들어왔다. 독자로부터의 어떤 그 공격이라는 결들이 더 들어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기자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이 기존의 서구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직업적 자존감이 떨어지고 직무 수행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기자들도 있지만, 뭐 악플 무서워, 젠더 기사 그만 써야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기자들 은 별로 없고요. 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식으로 오기를 발동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향이 이제 균등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차이에 대해서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가, 왜 인식 및 영향이 균일하지 않은가라는 부분들이 개인적인 차이인지, 매체 규모의 차이인지, 아니면 조직 내에서 젠더 트롤링을 얼마만큼 같이 공론화할 수 있는 거의 차이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이 두 개의 인용문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그 영향이 중층적이다라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이 두 번째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직접 트롤링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료가 트롤링 피해를 입은 것을 보고 기자들이 사실상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롤링의 대응 양상은 크게 한 4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개인적 차원의 해결도 한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공개하면서 이제 맞서기, 회피하기, 떠나기, 그리고 사적 생활과 공적 업무의 분리. 그래서 2개의 계정, 아이디를 뭐 2개의 계정으로 쓴다거나, 아니면은 자신 취재해야 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뭐 필명을 사용한다거나, 또 이제 앞서 신규현 선생님 발표에서 나왔듯이 자기 검열을 좀 강화하는 양상들이 나오는데, 한국의 젠더 트롤링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예상하시겠지만 개인적 차원의 해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일반적으로 여성 기자들에게서 두드러진 양상은 회피하기, 떠나기의 양상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기자들의 인터뷰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몇몇 회사의 기자들 같은 경우는 법무팀과 상의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양상들도 있었는데, 대다수의 기자들이 나는 조직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라는 생각들은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많이 언급을 했고요.
또한 소송을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송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트롤링의 양상들이 그 메일로, 블랙메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또 회사 입장에서 독자하고 싸우는 거니까 소송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또 중소규모의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변호사 비용을 댄다거나 소송 비용을 사실상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 조직 차원이나 기자 단체 차원에서의 어떤 보호 조치들은 굉장히 지금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최근에 와서 뭐 몇몇 사례에서 약간씩 좀 변화의 조짐들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젠더 트롤링이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이제 한 기자분의 그 인터뷰 내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젠더 트롤링의 부정적인 영향은 기자를 공격함으로써 이 사람을 위축시킴으로써 사실 이들이 이제 젠더 이슈나 소수자 이슈들을 못 쓰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기자분의 언급을 보면 악플 때문에 젠더 기사를 못 쓴다라기보다는 이 자신이 트롤링 받는 이게 네가 젠더 기사 써서 그렇지 않아라는 식의 평가를 받을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즉 트롤링 더하기 젠더 뉴스 및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기존의 뉴스룸에서의 어떤 저평가, 그리고 평가절하적인 그 태도들이 기자의 직업적인 자존감과 젠더 이슈에 대한 의제 설정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롤링이 사실상 기자 사회 및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중증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트롤링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는 최근에 많은 언론사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쓴다거나 독자와의 접촉면을 늘린다거나 이런 식의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들에게 SNS 활용을 권하는 그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서구 사례를 봤을 때 이럴 경우에 기자들은 자기 브랜드화를 통해서 그 기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양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인용된 양상에서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기자들, 특히 젠더 이슈를 담당했던 여성 기자들 같은 경우는 그 인쇄 매체가 하는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인쇄 매체가 하는 다른 그 TV 방송들에 나가기가 굉장히 두렵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트롤링 때문에 제약을 받는 양상들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에 따른 뉴스 생산 노동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자들의 어떤 직무 수행이 위축됨으로써 이에 따라 어떤 뉴스 생산 노동의 어떤 젠더 위계라든가 젠더화 양상들이 더욱더 이렇게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안을 한 4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언론사나 언론사 유관단체에서도 물론 노력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트롤링이라는 것이 혐오 문화에 대한 그 반응이기 때문에 혐오 문화에 대한 어떤 전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국경 없는 기계사회 2018년 보고서에서도 정부 측의 강력한 대응들을 좀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흔히 이 젠더 트롤링의 양상들이 소위 언론들이 차별적인 기사들을 상품화하는 과정 속에서 혐오 문화를 더욱더 촉발시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론 보도의 성인지 감수성들을 고양하는 것이 자사 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들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혐오 문화의 한 표현이라고 얘기하신 걸 들으면서 사실 이게 저널리즘 이전에 반사회적인 혐오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문제는 같이 고민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이선민 선생님도 현장에 오시지 못해서 줌으로 접속해서 토론을 듣겠습니다. 이선민 선생님 계속 계셨을 테니까 시간 잘 판단해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선민입니다. 네. 얼마 전에, 올해 4월에 유네스코에서 여성 기자의 폭력과 관련한 리포트를 냈는데, 125개국에 한 900명 기자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73%가 온라인 폭력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답을 했고,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했고 이제 계속 관심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연구가 없어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이고 또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던진다는 면에서 되게 반갑고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그 작업하신 거 바탕으로 아마 이후에 논문 작업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제가 과문하지만은 약간 도움이 되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선생님들이 그 하신 부분들이 이제 미투 운동 이후에 어떤 젠더 이슈를 취재했던 기자들을 포함해서 이제 기자 6명을 인터뷰를 걸 바탕으로 분석을 하셔서 현황을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대안을 도출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양상과 뭐 인식과 대응 그리고 이 대안까지 너무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6명의 인터뷰로 이것들을 다 녹여내기에는 좀 약간 그 더 뭔가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살짝의 아쉬움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인용된 내용도 그 내용의 어떤 그러니까 데이터 그 샘플 수도 참여자 수도 적고 그 연구 내용도 인용된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거기서 어떤 젠더 트롤링 한국적인 어떤 젠더 트롤링의 양상을 보기에는 약간 충분하지 않았던 점들이 좀 약간 아쉽고 또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나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주신 페이퍼에서는 이제 받아보지 못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구체적인 맥락을 밝혀주셔야 더 이 젠더 트롤링 양상을 이해하는데 더 뭔가 풍부함이 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약간 보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서두에 시작하시면서 괴롭힘이라는 건 약간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근데 새롭게 트롤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괴롭힘과 트롤링을 다르게 개념화하시는 것 같고, 실제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그 사용하시는 표현에서는 계속 온라인 괴롭힘, 트롤링이 계속 혼재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괴롭힘을 단순히 괴롭힘이라는 오프라인의 현상이 온라인으로 옮겨온 건지 아니면 온라인에 고유한 특성이 있는 건지 또 그렇다면 또 그거는 온라인 트롤링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약간 필립스의 개념 빌어와서 이제 저널리즘 차원에서 트롤링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뭐 우리나라의 DC나 포첸 예를 들었지만 그런 식의 트롤링도 많은데 이게 저널리즘에서의 맥락의 트롤링에 대해서 좀 더 그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연장선상에서 약간 이 젠더 트롤링과 괴롭힘의 젠더화라는 것도 같이 개념화 될 수 있는 건지 같은 의미를 사용하시고 있는데 이 같이 사용도 되는 것인지 약간 궁금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앞에서도 혐오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저는 약간 혐오라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소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혐오라는 표현들이 이제 언론 이용자들의 어떤 정당한 문제 제기나 참여 이런 것들을 봉쇄하는 표현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 표현이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것들을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것들의 효과가 실제 사실은 여성에 대한 트롤링이나 여성 기자에 대한 공격 같은 경우는 진짜 여성 혐오적인 미소진이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걸 마치 그냥 기자들에 대한 공격을 혐오라고 말해버림으로써 그 여성에 대한 맥락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지워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섬세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기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라는 것들이 어떤 혐오 표현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게 전제가 되는 건 항상 차별적인 요소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기자들이 물론 과거에 비해서 지위가 낮아진 건 사실이긴 하지만 좀 약간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저는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글에서 되게 그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정치나 스포츠 게임 분야에서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자들을 공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남성들이 점유해왔던 뭐 분야에 대한 것들 거기에 너희들은 낄 수 없다고 배제하는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미투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미투와 젠더 이슈라는 것들이 그 이슈의 고유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여성 기자 전반에 대한 트롤링을 보기에는 이슈의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다른 이슈에 대한 것들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또 그 정치나 어떤 스포츠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 같은 경우는 정파성의 문제라는 게 또 물론 있고 스포츠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이른바 덕후나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 분이어서
약간 기본적으로 기자들 얕잡아 보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맥락들을 이제 고려하는 속에서 이제 어떤 이슈와 그 성별성을 같이 보는 것들로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 설명을 들으신 얘기 중에서 그러니까 같은 여성 이슈를 쓰고 남녀 기자가 여성 이슈를 공동으로 썼을 경우에도 남자 기자들한테는 공격하지 않는데 굳이 메인이 아니라 서브로 같이 작업했던 여자 기자들의 이메일을 찾아가지고 공격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는 게 이게 뉴스룸 내에 어떤 편견이라고 이걸 해석하신 부분은 저는 좀 굉장히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써있어 동의하기 어렵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우려하는 바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떠한 직업적인 전문의로서의 정체성이나 전문성이 부정당하는 것 플러스 자기가 그 이슈에 대해서 굉장한 소명의 의식을 갖고 이것들을 약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파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려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약간 다르게 해주셔서 예 근데 아니시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설명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유튜브에 출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성 기자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SNS 활용을 중단하는 것들, 스스로 약간 활동 반경을 좁힐 수밖에 없는 어떤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그런 것들 이제 언론 노동의 젠더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언론 노동의 젠더화라는 것들이 굉장히 약간 큰 개념인데 약간 이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언론 노동의 젠더화라고 얘기를 하셔서 좀 더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대안으로 전지시는 분과 관련해서 어떤 개별 언론사나 이제 기자협회 차원의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해외 논문 같은 거 찾아본 경우 보니까 약간 그런 디지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든지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어떠한 그 그러니까 혐오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맥락에서 촉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함께 살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완성된 논문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을 자꾸만 제초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발표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더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다른 말 안 하고 발표자들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2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소은 선생님 토론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토론도 굉장히 재밌게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용자 측면에서 이소은 선생님께서 이제 몇 가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일단 전 당연히 나와야 되는 코멘트였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 연구는 생산자 연구여서 제가 그쪽에 방점을 두고 연구 문제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유영민 교수님 얘기에서 또 저도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언론과 관련된 지금 이 현상은 사실 감정적이다, 이성적이다라고 분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모든 게 혼재되어 있는 무언가지. 그런데 이제 제가 발표한 내용은 그 중에서 어떤 감정적인 요소를 뽑아서 그게 어떠한 특성을 갖고 기자들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강보라 박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하신 연구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더 이 현상이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저는 기레기 아카이빙을 액티비즘이라고 보는 것을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나중에 더 토론을 해볼 문제긴 한데, 저는 반대로 이거를 그 아카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액티비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액티비즘은 결국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저도 기레기 아카이빙을 분석을 해 봤었는데 사실상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연구에서 결론은 정치적인 액티비즘이라고 봤습니다. 정치의 문제로 저널리즘의 문제를 풀려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끝없이 저는 평행선으로 유지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널리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상으로 나온 거는 맞지만, 그걸 우리가 액티비즘이라고 불러줬을 때 생길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 마무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흥민 선생님 말씀
다 저도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특히 언론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뭐 꼭 불만이 아니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아예 부재한다라고 하는 뭔가 댓글창, 포털뉴스 댓글창이 과연 언론과 시민사회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일까? 저는 뭐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송사에는 그래도 최소한 시청자 평가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시청자 위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좀 약간 시청자 입장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그 외의 언론사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전혀 뭐 자체적인 뭐 모니터링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사회에서 어떤 제도화된 형태로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특히 언론에서 굉장히 어떻게 감히 우리를 그러니까 모니터링과 검열 사이에도 보면 저는 어느 정도는 타협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니터링이 바로 검열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제가 맨 마지막에도 잠깐 쓰긴 했지만, 디지털 저희가 일상적으로 지금 사용하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버그를 수정하는 것들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피드백을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수정들이 이루어지고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게 저희가 너무 일상적으로 겪는 모든 부분들인데, 언론만은 어떤 굉장히 태생적으로 특권적인 어떤 위치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토를 달라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너가 하는 부분은 편향되어 있으니, 그리고 시민사회 부분들은 언론은 100%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 어떤 것들도 액티비즘으로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그 어떤 피드백도 우린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의 문제가 지금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과열화된 양상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한테 딱 1분 남아가지고요. 네네. 1분 남아서 빨리 말씀드리는데, 이선민 선생님께서 주신 그 언급들 이렇게 찔리게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좀, 저희가 개념적으로 조금 더 정교화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혐오 표현과 관련된 어떤 여러 문제라든가, 개념 정의에 대해 있어서는 좀, 안 그래도 저희 스스로도 좀 세심하게 다가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이제 그냥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젠더 트롤링의 양상들, 그리고 그에 대한 영향들을 중층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은 피해자가 직접, 그러니까 여성 기자들이 자신이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료 기자들이 피해를 본 양상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이라인 문제는 조직에서 여성 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재를 하고 여기자를 이제 뒤로 놓고 메일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맥락들을 좀 자세히 저희가 이제 그래서 좀 잘 녹이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중충적이라는 거는 동료에게 미친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뒤에 나온 그 인터뷰, 비기자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 트롤링의 영향이 트롤링 자체로부터의 영향 플러스 젠더 이슈 담당 기자가 조직 내에서 갖는 편견들이 결합이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영향이 이게 직접 영향이 아니라 다른 요인과 결합돼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양상들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만 좀 다시 좀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향후 연구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발표 토론 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사실 이 지금 현상, 기레기라고 불리면서 혐오일지 아니면 비판일지 모르는 이 현상이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각적인 측면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고 그것을 종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용민 선생님 하신 말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하려고 했는데 발표자분들이 주인공이신데 자꾸 끼어들어서 하나만, 오늘 논의가 언론과 시민, 약간 독자 이 관계에서 좀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강보라 선생님 페이퍼 읽으면서 마침 또 김성윤 선생님 또 계셔서 더 의미 있는 또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어떤 언론 비평이나 언론 감시 운동은 양상들이 있었죠. 어떤 시민사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그래서 좀 뭐랄까 좀 중심이 있고 이렇게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데 요즘은 좀 그런 양상에서 벗어나는 좀 탈주한 형태의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나은 언론과 저널리즘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뭐 기존의 어떤 미디어 비평 운동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곧 2부 토론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부 토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